걸렸어요. 네, 다행이십니다. 음.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시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이제 온도차가 깊다 보니까 넓죠. 20도 이상 차이 나는 날도 있고 막 어, 체온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의 몸도 거기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감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콧물과 기침이 생길까? 이게 면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기를 어, 뭐 일상으로 겪는 분들도 있죠. 1년에 몇 번씩 몸살 감기, 뭐 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치러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감기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건강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죠? 만병의 근원이 그 감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감기는 콧물은 왜 생기는 걸까? 기침은 왜 나는 걸까? 라고 하는 원리를 좀 알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같이 어,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콧물과 기침이 왜 생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어,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오늘 다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콧물과 기침이 생길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유하고요. 공유 잘 됐나요? 네. 네, 박순혜 사장님, 장필숙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왜 콧물과 기침이 생길까? 감기 증상의 면역 및 염증성, 또 근본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콧물과 기침은 감기, 비염, 후비루 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후비루 증후군이 흔한데요. 콧물 때문에 기침을 유발하는 후비루 증후군을 완화하려면 코를 세척하거나 이제 콧물을 들이마셔 제거해야 되는데요. 코는 푸는 게 아니다, 마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뭐 적응이 안 되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잘 때 베개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콧물이 많이 날 때는 베개를 좀 높이 비워서 그 콧물이 뒤로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막아주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발열, 심한 두통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감기로 인해서 오는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비강 분비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후비강 분비물이 기침 반사를 유발하는 방식인데요. 후비강이란 뭘까? 아, 코나 이 후비루라고 하는 부분이 후비강 분비물은 코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를 유발하는 게 이제 후비강 분비물을 뜻하는 말인데요. 주로 감기, 알레르기, 부비동염이 원인입니다. 증상은 콧물 뒤, 목 뒤로 점액이 넘어가는 느낌. 주로 이제 콧물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죠. 이렇게 조금 후에 이제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잦은 헛기침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세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이제 뭐 후비강 분비물이 양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지면서 또 약물 치료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가 어, 감기, 감기 및 부비동염, 감기나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이제 코와 부비 등의 자연공이 막히면서 점액이 배출되지 못하고 목 뒤로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그다음에 비중 경망곡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잦은 차가운 공기, 낮은 습도 인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인제 이런 원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 후비루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리거나 반복적인 헛기침, 코막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이어진다라면 다음 또 우리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기도의 분분율이 목, 구멍 뒤쪽으로 흘러내릴 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침 반사 는 기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귀찮겠죠, 아무래도. 기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제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목 점막을 건드릴 때 우리가 인제 그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기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인제 그렇지 못한 상황, 굳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극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제 또 이 점막이나 이런 후두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 또 뇌를 건드리고 뇌가 또 이 모든 이 가슴 쪽에 있는 기관들을 이런 흉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침이 오래도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다음에 인제 1세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기침이 많이 날 때 꿀물을 이렇게 어 연하게 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목을 하면 많이 완화되는 그런 이제 또 민간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점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기침 반사를 활성화해 점액과 자극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인제 증상 관리에는 수분과 습도를 유지해 주고 목을 진정시키고 분비물을 묽게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제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인제 민간요법도 있고 또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뭐 수분을 충분히 해서 환경을 촉촉하게 해 주는 부분도 점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움을 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인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잘 활용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상식 부분도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 이 후기동 부분은 어떻게 기침은 왜 나는 걸까? 어떻게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어 머리에도 영향 충격이 갈 것이고 폐나 이런 기관지 부분에도 인제 충격이 가겠죠. 그러면 인제 기침을 오래 하는 분들의 어떤 그 현상을 보면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죠. 이런 기능들이 미주신경에 전달이 되면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몸이 인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또 다른 어떤 질병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주일 이상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중이염 및 부비동염 합병증의 인제 병태적인 생리학을 좀 볼 텐데요. 염증이 막히고 간염 및 이제 경고 신호로 이어지는 방식이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전문적인 부분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종, 붓는 거죠. 점막 부종, 점막이 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이와 부비동의 배수 경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기침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콧물이 나는 그런 현상으로 발전된다라고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중이염과 부비동염은 코와 귀가 이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감기 후에 합병증으로 자주 발생하고요. 중이염은 귀에 중이염증, 부비동염, 축농증이죠. 축농증은 코 주변의 빈 공간인 부비강염증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염증이 이관을 통해 중이로 퍼져서 중이염을 유발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코막힘, 누런 콧물이 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 후비루라 그랬죠. 후비루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얼굴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등이 유발되죠. 콧물이 보통 날 때는 머리도 같이 아프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심한 경우에는 청력 저하되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이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콧물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코를 자꾸 풀다 보면 그 코를 푸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와 귀는 유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따라서 코의 염증이 이관을 통해 귀로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후두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동염의 원인은 코감기나 부위동염이 있으면 부비강의 염증, 이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종으로 인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요.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 비강이나 후두 여러 부분들이 부종으로 인해서 부어버림으로 인해서 통로가 막히겠죠. 그 통로가 막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환기가 덜 되고 그다음에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겠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대사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부분이 저하되기 때문에 염증이 이 안에서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부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아서 이관 기능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중이염에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성 심출액이 고여서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흡착기로 인해서 그걸, 고름 같은 걸 빼내죠. 중이염에 이제 염증이 생긴 부분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이제 인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 통상적으로 통로를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겠죠. 그다음에 인제 합병증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이 중이염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이염이 부비동염으로 유발되는 등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소아에게 부비동염이 중이염으로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응하는 부분에서 소아들은 인제 주로 코를 좀 자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빨리 지칠 것이고, 그다음에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리고 인제 코를 우리가 인제 보통 소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뭐 소금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코를 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도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빨리 진행되는, 중이염으로 빨리 진행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비동염은 인제 주요 증상이 코막힘, 지속적인 누런 콧물,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나타나고요. 얼굴 통증, 두통, 후각 감퇴,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좀 산만해지는 그런 부분, 오히려 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인제 초래되겠죠. 그래서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인제 귀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열이 인제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고열로 급격하게 열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막이 팽창되면서 그다음에 귀에서 분비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력이 저하되고 난청,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거 인제 이렇게 발전돼 버리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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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부분들이 이제 감사한데 중이염으로 저기 하기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고 진짜 그래서 저기 하다가 제가 하면 관리를 파트너가 우리가 막 인제 잘 낫게 해야 돼요. 되는데, 원인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부비동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중이염인데요.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초기에 빨리 대응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코 주변이 부어 버리면 부종, 점막 부종으로 인제 중이염과 부비동의 배수 경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장애로 인해서 체액이 축적되고 감염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 장애가 일어날 때 빨리 대응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소아들은 특히 더 빨리 대응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를 세척해 준다든가, 아니면 부비동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2차 세균 감염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초기 경고의 신호에는 지속적인 발열, 심한 통증, 증상 악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하다. 빨리 대응을 해 줘야지만 2차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빨리 치료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시기적절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기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콧물과 기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인지하기 쉬운 증상으로 나타나죠. 사실은 감기에서 콧물과 기침은 감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굉장히 빨리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면 이 부분이 이제 중이염이나 이런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 몸에서 보내는 기침이나 이 콧물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콧물이 기침 수용체를 건드려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기침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기침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 이 기침과 콧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보셨죠. 자, 그러면 염증은 왜 나타날까?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생체 보호 반응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재생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발적, 열감, 부기, 통증, 기능 저하 등의 징후가 나타날 때 염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제거하고 자연살해세포, NK세포가 암세포,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염증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터페론이나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서 염증과 발열을 유발하는 것이죠. 자, 염증 반응의 단계는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요.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바이러스의 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몸 염증 세포 이제 면역 세포들이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 출동해서 우리 이게 그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세균 여러 가지 기타 우리 몸에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제거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염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죽은 찌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 반응의 단계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누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1단계는 이제 선천 면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받는 초유에서 그대로 엄마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면역 질병에 대한 정보를 초유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게 이제 선천 면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식 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고 NK 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면서 인터페론을 생성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 선천 면역이고요. 2단계의 이제 후천 면역은 1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 T세포와 B세포가 활성화되면서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B세포는 항체를 생성하고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후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 면역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신묘막측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염증 반응과 관련된 주요 세포 및 물질들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좀 볼 텐데요. 대식세포, 그다음에 자연살해세포, 이런 인터페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토카인 과도한 사이토카인 분비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다음에 이어서 심각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급격하게 한쪽으로 면역 세포들이 몰리면서 우리가 이제 쇼크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 일어나죠. 그 폭풍 때문에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적당한 건강,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직접적인 바이러스 손상이 아닌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 이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역 체계가 균형이 깨져 있어서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염증은 우리 몸에서 충분히 또 대사 과정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너무 많은 양으로 발현됐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몸에 충격을 주는 어떤 하나의 원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뭐든지 무엇이든지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 면역 세포들의 활동도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염증의 원인, 작용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먹어치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네, 고름이 생기는 세균을 많이 잡아먹는 호중구. 호중구는 고름이 된다라고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중구가 싸우기 힘에 벅차면 이번엔 대식세포가 나와 세균을 거침없이 먹어치웁니다. 대식세포는 먹은 세균의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T세포가 나타나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합니다. 적군이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세균을 집중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면역 기능은 변합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셨는데요.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작용할 때에 면역 체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 주는 것. 우리의 생각이 면역 계통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가지고 갈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면역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그리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한 활동, 행동을 어떻게 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식생활 개선이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생활 습관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건강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뭐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떤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 복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점에 도달하고 바이러스 부화와 증상 발병 사이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염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입한 후 증상이 나타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바이러스 입자가 증식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손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겠죠.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부화의 변화는 간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부화, 체내 바이러스 양이 바이러스 부화, 그러니까 체내 바이러스 양을 말하는 거죠. 바이러스 양이 서서히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숙주를 통해서 세포에 침입하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양이 늘어나는 원인이 그 환경이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면역 상태가 급격하게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은 대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그 직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염증 증상이. 왜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 염증 세포가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죽어가는 원인 부분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급격하게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 양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면역 반응의 영향은 숙주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잠복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잠복기가 짧고 증상 발현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왜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건강이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그만큼 빨리 증식하겠죠. 그런데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 유지해 준다라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식 세포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세포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퇴치하니까 바이러스들이 증식할 시간을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하다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퇴치하지 못하기가 숙주에 붙어서 증식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몇 개 안 되겠지만 그 양이 증폭되면서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응해 주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야지만 그 부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이 군대가 힘이 없어요. 근데 숫자는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군대들이 모두 다 건강해야 되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지 못해. 서로 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균열이 생겨요. 그게 균형이 깨졌다. 균형이 우리가 이제 망가졌다, 균열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면역에는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들이 잠복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수시간에서
심지어는 수개월, 수년까지도 우리 몸에서 잠복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잠복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보통 한 45일에서 주기에 따라서는 210일까지도 우리 몸에 잠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숙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현되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림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데미지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보통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복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두 같은 경우는 보통 14일에서 16일 정도 우리 몸에서 잠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급성 증상 발현도 있지만 보통 2, 4주 이후에는 무증상 잠복기는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증상까지 나타날 때 원인에 대한 결과까지 약 20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잠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수도 없이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잠복기 동안에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요. 많은 바이러스가 증상 발현 전에 잠복기 동안에도 이미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에이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보통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지만 증상이 발생되고 나서 1일에서 3일 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바이러스의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을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잠복기에 대한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역 건강의 균형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건강을 지킨다는 거, 그다음에 증상 발병 사이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대응해 주느냐, 그 대응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똘똘하게 깨어 있어서 균형을 잡고 그 대응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60개 조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면역 세포가 30%를 우리 몸에 이제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면역 세포들이 하나같이 깨어 있고 똘똘하고 균형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세균이 들어올 때 또는 여러 가지 내 몸에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만큼 내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평소에 면역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면역 건강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면역 활성화로 인해서 인체에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가 이제 화학 물질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과 유코트리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이토카인 등이 있는데요.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면역 활성화로 인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발생한다. 방출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화학 물질이 내 몸에서 발현되는 부분이 이제 히스타민이나 그다음에 류코트리엔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등이 발현됨으로 인해서 그 화학 물질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침과 콧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알레르기 항원, 꽃가루, 진먼지, 찐득이 이런 부분들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는 이에 반응해서 면역 항체를 생성하겠죠. 이 이제 면역 항체는 비만 세포, 표면에 결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비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몸이 뚱뚱해야지만 비만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만 세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면역 세포들이 그 비만 세포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면 우리는 비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비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만의 그 비만 바이러스 AD36이라고 하는 비만 바이러스, 요즘은 이제 AD36 아니라 또 다른 비만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비만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는 비만하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조성하지 못할 때는 면역 체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지방으로 뒤덮이는, 그러므로 해서 더 비만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되는데요. 이처럼 면역 반응 활성화 및 매개체 반응은요.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와 비만 세포에 결합된 면역 항체와 만나면 비만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부에 저장된 여러 염증 매개체들을 신속하게 방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비만도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유엔에서도 그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벌써 벌써 오래전에 그 부분은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의학계에서도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의를 완전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으로밖에는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비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비만 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 감기로 인해서 이어지는 원인들이 어떤 합병증으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침 콧물에 더해 두통이 심하고 피부에 열꽃이 핀다면 뇌수막염,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몸 한쪽에 띠 모양 수포가 생기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폐렴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로 지난해 폐렴으로 숨진 사람만 16,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기침과 콧물이 동반되는 감기 부분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타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전염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시간적인 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에서 발현되는 숙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되는 시간이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면역이 건강한 사람은 바로 초기에 그 부분에 대응을 해서 물리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급격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보통 이제 감기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통 감기가 오면 몸에서 좀 느끼죠. '바이러스가 들어왔네?'라고 느끼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입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콧물, 기침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콧물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기침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느끼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 버립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만 우리가 금방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초기에 진압해 버리는,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전쟁이 너무 막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죠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2년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그렇죠. 저희가 그 전쟁이 발발됐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을 넘게 3년째 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전략을 가지고 가고 또 전력을 증강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버린 거죠. 이처럼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똑같은 지금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해서 바로 물리치면 건강하게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성을 가질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 잠복기 동안에도 바이러스가 이미 체내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고 배출되고 있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평소에 면역 건강을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면역 건강을 그냥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지금의 먹거리, 이 식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먹는 먹거리들이 지금의 영양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저희가 30년 전에 먹는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은 30단을 먹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미네랄이 없는 음식, 그다음에 비타민과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소량으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포만감만 주는 그런 음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염 초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면역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특징적인 호흡기 증상 이런 감기나 콧물로 나타나는 증상까지도 우리가 초기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환절기라서 아마 병원이 미어 터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는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같이 한번 더 나눠보고 감기와 콧물을 어떻게 하면 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신속하게 그 부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감기가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되는구나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박순혜 쌤, 장필수 선생님. 네, 바쁘신 것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 나오셨어요? 사무실이에요. 그러시구나. 건강 잘 챙기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가세요.